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간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메저들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 모델의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딥러닝 모델에서는 로스 값이라는 걸 계산을 하고 이걸 학습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학습이 진행이 될수록 로스 값이 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로스값 예시를 들면 뭐 1 빼기 액큐러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최소화된다는 건 결국 액큐러시가 최대화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간 모델 입장에서 로스값을 보게 되면요. 일단 간 모델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제너레이터와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이루어진 모델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자면, 제너레이터는 뭔가 아웃풋을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만든 아웃풋과 그리고 실제 결과물을 가지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더 진짜 같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훈련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더 잘 진짜와 가짜를 더 잘 구분하기 위해서 훈련되는, 이런 서로 이제 속고 속이는 싸움을 하는 그런 모델이, 속고 속이는 싸움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잘 훈련된 정말 진짜 같은 결과물을 내는 제너레이터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훈련이 완료되면 이 제너레이터만 갖다가 쓰게 되는 거고요. 이때의 로스 값은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제너레이터의 입장에서 본 로스 값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얼마나 자기가 잘 속였는가, 얘가 정말 진짜 이미지를 가짜라고 분류하고 가짜 이미지를 진짜라고 분류하는 그런 그런 값을 통해서 이제 성능이 평가가 되는데, 이 로스 값의, 이 간 모델에서의 로스 값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결국 이 평가되는 기준 자체가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 얘도 똑같이 자기랑 훈련을 통해서 학습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뭔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덜 훈련되느냐 아니면 더 훈련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제너레이터이냐에 따라서 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간 모델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간 모델이 더 좋다라고 이제 로스를 얘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로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 모델의 평가 방법에 대한 이 한계점이 뭐냐면, 뭔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하는 기준이 다 그 모델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값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서로 다른 모델 두 개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모델 두 개가 똑같이 새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모델 사이에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게 더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간 모델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가지의 평가 기준을 고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델리티인데요. 피델리티라는 거는 생성된 아웃풋의 퀄리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오늘의 발표에서는 다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얼마나 진짜 같냐를 평가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강아지 그림이랑 세 번째 줄에 있는 강아지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거는 약간 이제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세 번째 거는 상당히 이제 진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의 관점에서 보자면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높은 피델리티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이버시티가 있습니다. 다이버시티라는 건 생성된 그림이 얼마나 이제 다양한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는 이 강아지 그림은 가운데 이제 흰 줄이 있고 양쪽 눈에 뭔가 이렇게 갈색깔 털이 있는 이런 강아지 그림만을 생성하고 있는데, 높은 다이버시티를 가지게 되면 뭐 원래 이런 갈색깔 털과 가운데 흰색 줄 강아지뿐만 아니라 뭐 검은색 털을 가진 강아지, 아니면 아예 가운데 흰색이 없고 전체가 갈색 털인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강아지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라면 더 높은 다이버시티를 가지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높은 피델리티를 가질수록, 그러니까 더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면 이제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짐작하시겠지만 피델리티와 다이버시티는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똑같은 강아지 그림만 그리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잘 훈련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근데 더 다양한 강아지 그림을 그려라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의 강아지 이미지에서 쏟을 수 있는 능력을 좀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은 서로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피델리티와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일까에 대한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그냥 픽셀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픽셀 디스턴스라는 건 각 픽셀을 두 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 진짜 실제 이미지와 생성된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픽셀 대 픽셀로 1대1 매칭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이미지의 픽셀 값이 이제 3x3 이미지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생성된 이미지의 픽셀 값이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둘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빼기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실제 이미지와 가짜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픽셀 값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차이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0이라는 값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심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왼쪽으로 하나씩 시프트가 된다라고 치면 굉장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왼쪽으로 픽셀이 하나씩만 시프트가 되면은 거의 이제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픽셀 대 픽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차이 값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도 이제 예상하실 수 있듯이 너무 이제 노이즈나 이런 데에 취약하다, 작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건 이제 픽셀 디스턴스보다는 피처 디스턴스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피처 디스턴스는 픽셀보다 더 이제 하이 레벨의 피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실제 이미지를 봤을 때 강아지라는 거는 보통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두 개의 이제 축 늘어진 귀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코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이런 피처들이 있을 거고,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제 피처를 뽑아서 보니까 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뭐 다리가 있고 그리고 코가 있고 뭐 이렇더라.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이제 둘이 뭐냐, 얼마나 둘이 비슷하냐 아니면 비슷하지 않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처 디스턴스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처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 있는 매저 4개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인셉션 스코어, 그래서 IS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S에서는 피델리티와 다이버시티를 각각 확률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피델리티는 이 X는 이제 그림이고 우리가 지금 테스트해야 할 그림이고, Y는 이 X의 타겟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받았을 때 이 그림이 이 타겟 클래스로 분류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지고 피델리티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전 예시에서 말씀드린 얼룩 강아지 이미지를 받았을 때 이게 강아지로 분류될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 그래서 이게 높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강아지 그림을 잘 생성해낸다는 뜻이니까 높은 피델리티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델리티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때 입력받은 이미지가 어떤 Y로 어떤 클래스로 분류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시파이어로는 뭘 사용하냐면 인셉션 버전 3라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고요. 이거는 뭐 1400만 개의 이미지와 그리고 2만 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그러니까 클래스를 가진 이미지넷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된 클래시파이어고, 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이제 분류하고, 그때 이제 그러면 클래스별로 이제 확률값이 나오잖아요. 뭐 강아지일지 아니면 고양이일지 뭐일지 뭐 그런 그때 나오는 확률값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피델리티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버시티는 뭐냐면 각각의 타겟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확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이버시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냐였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버시티는 타겟 클래스가 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얼마나 이제 평평하게, 그러니까 균등하게 잘 이제 펼쳐져 있느냐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산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솟은 게 피델리티, 이상적은 아니지만 뭐 보통 바람직한 피델리티가 되겠고, 다이버시티는 아래에 이렇게 플랫하게 되어 있는 게 다이버시티가 됩니다. 그래서 볼록하게 솟았다는 거는 지금 이미지를 인풋을 받았을 때 특정 클래스로 이제 잘 분류가 된다는, 이제 쏠려서 분류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더 그 해당 클래스로 잘 분류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이버시티는 이렇게 플랫하게 되는 게 여러 클래스를 이제 골고루 다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바람직한 다이버시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IS 계산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피델리티는 지금 PY가 X로 나타내고 다이버시티는 PY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 KL 다이버전이라는 걸 계산을 해서 이거를 이제 평균한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올려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KL 다이버전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런 수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이 KL 다이버전은 인풋으로 받는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이제 서로 다르게 생겼을수록 더 높은 값을 보이게 됩니다. 똑같이 생기게 되면 이제 0을 보이게 되고요. 다를수록 더 큰 값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델리티는 이렇게 봉긋 솟은 분포, 그리고 다이버시티는 평평한 분포를 보이면 이제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그런 분포가 다르죠, 둘이. 그럼 이 경우에 더 높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더 요거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IS의 단점은 뭐냐면 각각의 클래스에서 그냥 딱 하나의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아웃풋만 낼 수 있으면 IS 값을 굉장히 높게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각각의 클래스에서 한 개의 인풋만 실제 같이 이제 보인다면 그거는 굉장히 낮은 다이버시티가, 이제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이야기하기로는 낮은 다이버시티가 되게 되는 건데, 이 IS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도 상관없이 높은 다이버시티로, 왜냐면 여러 개 클래스가 있으니까 높은 다이버시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피델리티 계산할 때 이제 프리트레인된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제 실제 이미지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리트레인된 클래시파이어에 의한 결과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얼 이미지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또 다른 메저가 Free Inception Distance, 줄여서 FID가 있는데요. 이건 프랑스 수학자인지 뭐 하여튼 프랑스 연구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던 메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FID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제 피처 디스턴스 메저라고 하고요. 얘도 똑같이 프리트레인된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IS와 다른 점은, IS는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 이미지가 분류될 확률값, 즉 그 프리트레인된 클래시파이어의 결과값만을 사용을 했다면, 이 FID에서는 뭘 하냐면요. 이미지를 받아서 이렇게 쭉 처리하고 결국 아웃풋으로 각 클래스의 이제 P 값이, 그러니까 확률 예측 값이 얼마인지를 쓰는 게 IS였다면, FID에서는 여기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이제 CNN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인셉션이라는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CNN 모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CNN 레이어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결과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처를 그냥 뽑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장점은 뭐냐면,
앞서 IS에서는 이 클래시파이어의 결과값만을 그냥 픽값만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미지랑 비교하는 작업이 불가능했는데 FID에서는 이 피처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풋을 내가 새로 그러니까 생성해낸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느냐 아니면 실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둘 다에 대한 피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처를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계산한 다음에 제너레이트 된 생성해낸 이미지의 피처도 계산해서 그 두 개를 하게 된다면 실제 이미지와 생성해낸 이미지의 피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이때 FID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FID에서는 일단 이, 이 피처의 분포 자체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값 그리고 표준 편차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R은 리얼이고 G는 제너레이티드 그러니까 생성해낸 결과에 대한 평균값 그리고 표준 편차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유니베리어이트일 때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유니베리어이트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때 어떻게 FID가 계산되는지를 보는 거고 당연히 피처가 이제 한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차원일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똑같이 여기랑 이제 똑같아요. 이거를 그냥 확장한 건데 평균을 가지고 놈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TR이라는 거는 트레이스라고 해서 행렬의 대각 성분만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FID의 단점은 뭐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닐 경우에 좀 오차가 있겠죠. 그렇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의 샘플 사이즈가 되어야 이제 적절한 성능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가장 널리 쓰이는 피처 디스턴스 메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메저가 FID였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새로 제안된 다른 메저들 두 개를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로 Human Eye Perception Evaluation, 줄여서 HYPE라고 저자들이 명명한 그런 메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저는 앞서 이제 두 개의 메저들은 둘 다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프리트레인된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하는 거였으면 하이프에서는 프리트레인된 클래시파이어 대신에 실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이미지를 보기에 얼마나 진짜 같냐 가짜 같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메저고요. 여기서의 이 모델의 단점은 일단 피델리티는 평가할 수 있지만 다이버시티는 평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이미지가 얼마나 진짜 같다, 가짜 같다는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얼마나 다양한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쉽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그렇고 이 하이프에서는 두 가지의 메저를 쓰는데요. 하이프 타임 그리고 하이프 인피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 타임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처음에 여기에서의 패러다임은 이제 사람을 이제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사진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이 진짜 같냐 아니면 생성된 가짜 이미지 같냐를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같냐 가짜 같냐를 평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가 예시인데 처음에 초기 값으로 500ms의 시간을 주고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맞추면 30ms씩 계속 이제 감소가 됩니다. 제한 시간이 30ms씩 감소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엔 틀리는 순간이 있겠죠?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짧게 보게 되면 틀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다시 이제 10ms를 더 올려주고 그래서 또 맞추게 되면 30ms 빼고 틀리게 되면 10ms씩 이제 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330ms를 보니까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딱 50% 정도로 평가하게 되더라. 그럼 이제 그게 이 이미지의 퀄리티가 되는 겁니다. 이 이미지는 330ms만 봐도 330ms 정도를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500ms가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은 더 이제 진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모델이겠죠. 왜냐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평가 기준을 쓸 수가 있겠고, 하이프 인피니티는 뭐냐면 이런 제한 시간 없이 그냥 이미지를 보여준 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얼마나 분류하는데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를 가지고 판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진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해내더라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네 번째 메저로 프레시전 앤 리콜이라고 부르는 메저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프레시전과 리콜이라는 개념을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프레시전과 리콜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리마인드 해드리자면, 프레시전이라는 이 표는 이제 많이들 보셨죠. 실제 라벨과 이제 프레딕션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트루 파지티브, 폴스 네가티브 이런 걸 이제 계산하는 그런 표인데, 프레시전은 이 프레딕티브 포지티브에서 트루 파지티브의 비율, 그리고 리콜은 이 실제 파지티브에서 트루 파지티브로 분류된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확장을 하였냐면, 이제 프레시전은 예상한 값들 중에 실제 파지티브가 어떻게 되는 비율인지이고, 리콜은 이제 실제 파지티브 중에 예상된 파지티브가 어떻게 되는지 비율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실제 요 R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얼이고 여기 G는 제너레이티브인데, 실제 그림에 이제 실제 아웃풋에 이제 분포가 있고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그림의 분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고 가정했을 때, 프레시전은 예측된 것분의 실제인 거니까, 요 여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예측된 요 빨간색 전선으로 나타낸 이 영역 중에 리얼이랑 겹치는, 그러니까 생성해낸 모델들 중에 실제라고 판단된 그런 그 샘플들의 개수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색칠된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프레시전이 되겠죠. 요 가운데가 색칠이 안 된 것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될 거고요. 이 전체 제너레이트된 결과들 중에 가운데 겹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고요. 리콜은 그 반대로 전체 실제 분포 전체 실제 분포에서 이 겹치는 비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 뭐 간단한 수식은 아니지만 뭐 계산되는 방식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시전은 이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전체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피델리티라고 간주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생성된 게 얼마나 진짜 같으냐를 나타내는 매저니까. 그리고 리콜은 다이버시티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전체 실제 분포를 얼마만큼 얘가 표현할 수 있냐, 실제 분포의 뭐 절반만큼 아니면 뭐 전체만큼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냐를 얘가 반영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이거를 계산할 때도 어, 실제 계산할 때도 그냥 요 샘플들을 되게 충분한 수를 뽑은 다음에 이 개수를 가지고 비율을 계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프레시전과 리콜에서 프레시전이 만든 게 얼마나 더 진짜 같고 리콜이 얼마나 다이버시티를
커버하는지, 그러니까 높은 다이버시티를 가지는지,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지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이거를 이 메저로 평가를 해보면 프레시전보다는 리콜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든 결과물이 진짜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좀 덜 진짜 같아도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치우침을 좀 보상하고자 트렁케이션 트랙이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렁케이션 트랙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번에 간 모델 처음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을 리마인드 시켜 드리자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는 노이즈 벡터를 넣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결과물을. 그 노이즈 벡터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이렇게 뭐 평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노이즈 값을 넣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파란색이 그 가우시안 분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0에 가까운 값들이 훨씬 더 많이 뽑힐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당연히 가우시안 분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0에 가까운 값들을 넣어줬을 때는 더 진짜 같은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0에 가까운 값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테니까요. 훨씬 더 자주 많이 들어갔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0에서 먼 쪽, 그러니까 높은 표준 편차를 보이는 이쪽에서는 그만큼 덜 값이 들어갔으니까 훈련이 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렁케이션 트랙이라는 거는 이 양쪽 끝을 그냥 클립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됩니다. 트레이는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게 되고, 테스트할 때 끝에는 그냥 이렇게 잘라버려서 끝에 일정 이상 값은 이제 안 들어가게, 애초에 노이즈 제너레이트 할 때 사용되지 않게 해서 잘 훈련된 부분만 이렇게 뽑아다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레셔를 높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더 진짜 같은 이미지를 더 자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좀 덜 진짜 같은 이미지를 안 얻게 되고, 대신에 다이버시티를 좀 희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버시티를 좀 희생하면서 그 높은 피델리티를 얻을 수 있게 이런 트렁케이션 트릭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번 발표 때 참고했던 레퍼런스들 리스트고요. 긴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